지역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넉 달 앞으로 다가온 총선, 지역에서도 출판 기념회가 잇따라 열리면서 총선 출마자들의 움직임이 분주합니다. 특히 관심을 모으는 곳이 바로 계양구인데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역구인 계양을의 경우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의 맞대결이 성사될지도 관심거리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당내 험지를 출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들리고 있는데요. 22대 총선 최대 관심 지역으로 주목받고 있는 계양구 총선 지형 짚어보겠습니다. 함께할 두 분, 이승기 변호사와 이도영 청운대 연구교수 자리했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계양구가 내년 총선 최대 관심 지역이 됐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 계양을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등판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원희룡 장관은 직접적으로 계양구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출마한다면 가장 어려운 지역에서 가장 센 상대와 한번 붙고 싶다라는 말로 복선을 깔기도 했는데 이승기 변호사님, 예. 계양을 출마 가능성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 가장 어려운 지역에서 가장 센 상대와 붙겠다. 이 멘트에 딱 부합하는 곳이 바로 계양을의 이재명 대표입니다.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원장관 정도의 거물이 온다고 하면 일단 지역에 묶여야 되다 보니까 전국적인 선거 지휘가 힘들고 무엇보다 지면 정치 생명에 치명타를 입고 이겨도 본전에 오히려 원장관의 이름값만 높여준다는 점에서 보면 원장관의 이 계양을 도전은 상당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저는 이 원희룡 장관의 이 계양을 출마를 좀 회의적으로 보는 게 일단 원희룡 장관이 계양은 물론이고 인천과 큰 인연이 없습니다. 네. 지난 계양을 보궐선거 때 국민의힘이 했던 말이 당시 이재명 후보에게 인천과 연고가 없다, 낙하산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이제 국민의힘에 이제는 윤영선 후보를 가리켜 25년 계양 사람이다 이렇게 지역 연고를 강하게 주장하면서 선거운동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갑자기 원희룡 장관을 계양을에 내세운다라고 하면 정말 내로남불이라는 이 비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계양을 지역에 이제는 원희룡 장관이 출마하면 계양을 지역에 관심이 집중이 됩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인천의 다른 지역의 후보들의 경우 빚을 덜 볼 텐데요. 네. 그렇게 되면 당장 현역으로 이름값이 높은 민주당 후보들에게 이 국민의힘 후보들이 대폭 밀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원희룡과 아이들이 돼버리는데 그 아이들이 현역이 아니기 때문에 빚을 못 본다는 거죠. 이게 자칫하면 말 그대로 원희룡과 아이들 이렇게 승부가 된다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천 자체가 또 야권 성향도 강하기 때문에 굳이 원희룡 장관을 내세우는 게 전체 선거에 무슨 도움이 될지 또 의문이고요. 그리고 험지라는 게 꼭 계양을이 아니어도 네. 국민의힘이 사실 수도권에서는 강남 3구 빼고는 다 험지입니다. 어디든 민주당이 이미 이긴 곳에서 출마를 하면 그게 험지 출마라고 보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원장관이 계양을보다는 좀 더 득표에 유리한 이제 서울이나 아니면 일기 신도시인 고양시 이쪽으로 좀 나서지 않을까. 그게 또 실리와 명분을 함께 얻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변호사님이 회의적으로 좀 보셨는데 이름값 이야기도 잠깐 이제 언급을 하셨잖아요. 원희룡 장관도 사실 대권을 꿈꾸는 만큼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또 국회에 입성을 해야만 하는 상황인데 계양을 지역이 안정적인 지역이라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기본적으로 이승기 변호사님과 의견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원 장관의 계양을 출마, 당선 가능성 여부를 떠나서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 장관이 국민과 당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면 어떤 도전과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하겠다라고 하면서 계양을 출마 가능성에서 열려놓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원 장관의 계양을 출마 아무래도 당선을 자신하기보다는 차기 대권 주자로서 존재감을 보이기 위한 고대 전략적 계산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당에서 전략공천으로 이재명 대표와 이른바 명룡대전에 승리했을 경우에는 대선 주자로 직행할 수가 있고요. 네. 설령 패하더라도 앞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 선거를 지휘해야 되는 이 대표를 계양구에 묶어두는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당을 위해서 헌신한 원 장관에 대해 반대급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원 장관 입장에서는 전혀 손해보는 출마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당선 가능성보다는 도전 자체만으로도 원 장관에게는 플러스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계양보다는 상대적으로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의 지역구인 고양, 갑도 있을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지역에서 선택해서 출마할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게요.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명룡대전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죠. 이재명, 원희룡, 명룡대전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아직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공관위 그러니까 공천관리위원회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고 또 이재명 대표의 출마도 아직은 결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명룡대전이라는 말까지 나오면서 양당이 또 뭐 얻고 잃고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뭐 명룡대전이 뜨면 뜰수록 사실 국민의힘한테 유리하고 또 원희룡 장관 개인한테도 대단히 좋은 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뭐 중진이자 또 스타 정치인의 국토부 장관까지 지낸 이제 원희룡 장관이 일단 험지로 간다. 이 부분만으로도 중도층의 어필이 되고요. 또 국민의힘 안에서도 중진의 희생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그 바로미터가 또 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원희룡 장관이 처음 정치에 데뷔한 게 2000년에 16대 총선에서 양천구 갑에서 당선되며 데뷔를 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23년간 정치를 해왔지만 특별한 스캔들이 없습니다. 네. 거기다가 개혁 보수 이미지도 계속 갖고 있어서 이 중도층의 어필도 되고요. 그런 원장관이 지금 사법 리스크로 측근이 구속까지 된 이 대표와 이재명 대표와 맞붙는 모양새만으로도 국민의힘한테는 상당한 플러스 요소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원장관 개인에게도 이 인지도는 대선 주자급이긴 한데 문제는 그 인지도가 표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네. 결국 이건 적극적 지지층을 얼만큼 보유하고 있냐 이 차원의 문제인데 최근 한동훈 장관이 거의 보수의 아이돌급 인기를 누리는 것과 비교된다라고 보이는데요. 그런데 한동훈 장관의 인기는 역설적이게도 지금의 민주당이 만들어준 겁니다. 민주당이 한 장관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이에 한 장관이 계속 받아치면서 거의 이제 보수 표심이 한 장관한테 몰린 건데요. 결국 이건 상대가 어떤 상대를 만나냐에 따라 나 역시도 커진다 이런 법칙으로 볼 수 있는데요. 결국 원장관 입장에서는 민주당의 대선 주자이자 또 당권을 장악한 이재명 대표와 명룡 대전이라고 해서 계속 대결 구도를 이어간다면 그만큼 보수 지지층 내에서는 입지가 점점 커질 거고요. 뭐 그런 부분까지 고려한다면 명룡 대전 국민의힘이나 원희룡 장관 개인에게도 전혀 피할 이유가 없고 계속해서 확대 재생산할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네, 그 한 장관 이야기를 하셨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이름도 또 개항을 지역구에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내년 총선을 두고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론 분위기가 강한 만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표와 붙어서 이재명 대표 심판 프레임으로 바꿔야 한다. 또 이런 주장도 내놨습니다. 한동훈 등판 주장 교수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윤상현 의원이 정권 심판론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대결 구도로 이재명 심판론으로 전환하게 되면은 뭐 블랙홀로 이슈를 빨아들일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이슈를 빨아들인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한 장관의 승리 가능성 오히려 원장관보다 더 확률적으로 떨어진다 볼 수가 있는데요. 한 장관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 분신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는 인물입니다. 네. 한 장관의 개항을 출마 윤석열 정부 심판 프레임을 더욱 공고화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민주당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국면이 됩니다. 한 장관이라는 상당히 좋은 카드를 정권 심판론의 불쏘시개로 써버리는 이런 불상사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한 장관을 개항을 해 출마할 가능성은 뭐 희박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오히려 원장관 출마보다 가능성은 더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반면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요구가 여러 갈래로 나뉘고 있습니다. 험지 출마 요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가 하면 당대표인 만큼 선거를 진두지휘하기 위해서 지역구에 매여 있을 게 아니라 비례대표로 나가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교수님, 네. 어떻게 보고 계시죠? 이재명 대표의 험지 출마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주로 비명계 측에서 나오는 목소리라는 점에 있어서 험지 출마 명분은 있지만 실제 그럴 가능성은 그동안 이재명 대표의 행보에 비춰볼 때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대표가 그동안 개항을 지역구 출마를 여러 번 언급했다는 점에 있어서도 개항을로 출마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각에서는 비례대표로 가서 진두지휘를 해야 된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만은 사실 개항을 민주당 강세 지역 아니겠습니까? 비례보다는 뭐 지역구 출마 물론 명분도 있고요. 또 당선 가능성도 높은 개항을이라는 점에 있어서 이 대표가 개항을에 출마를 하고요. 그러고 나서도 총선을 충분히 이끌고 지휘할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개항을 출마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변호사님,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여러 요구 사실 속내가 다 제각각이지 않습니까? 예, 뭐 일단 이재명 대표가 비례대표로 가는 건 명분도 실리도 없습니다. 비례대표로 정치적 거물이 가는 건 이미 삼김 시대의 유산으로 이미 끝난 거고요. 지금은 뭐 직능 대표나 아니면 여성, 청년 같이 네. 그동안 정치에
중심에 있지 못한 그런 분들이 가는 게 이제 비례대표고요. 만약에 민주당 안에서 비례대표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그 엑스맨이라고 보면 됩니다. 거의. 네. 다만 이제 이재명 대표가 또 다시 이제 개항을 해 나오는 것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건 이재명 대표 개인에게도 또 민주당의 전체 선거에서도 저는 마이너스 요소라고 보는 게 지금 민주당 안에서도 중진들한테 험지 나가라 그럽니다. 그런데 당의 대표가 텃밭인 개항을 해 또 출마를 한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지 참 의문이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인천에서 국회의원 생활을 하지만 사실 인천 국회의원이다라는 느낌이 아직은 없습니다. 지역 언론에도 인터뷰를 많이 안 할 뿐더러 지역 행사에도 지역 행사에도 잘 이제 얼굴도 잘 이렇게 비추지도 않고요. 네. 이런 부분까지 생각을 하면은 결국에는 뭐 인천을 뭐 이게 만약에 인천이 아니라 뭐 부산, 대구, 뭐 광주, 대전이다 하면 과연 그렇게 했을까? 그런 의문도 사실 들거든요. 이 말은 결국 국회의원은 지역 대표성이 있어야 되는데 애당초 연고도 없는 인물을 인천에 공천한 것 자체가 이미 이재명 대표의 스텝을 처음부터 꼬이게 만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또다시 개항을 해 나온다고 하면 오히려 대권 주자로서 이제 큰 정치를 못한다라는 점에서 이제 명분과 실리 모두 잃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대표의 지금 입장에 관심이 쏠리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홍익표 원내대표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현재 이재명 대표는 본인의 지역구에 최선을 다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 원내대표의 말인 만큼 중론으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원론적인 입장으로 봐야 될까요? 원론적인 입장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에 재보궐선거에서 개항을 해 당선한 이후에 다음 이제 총선에 도전하겠다라고 본인이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또 뭐 지역구민들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개항을 출마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본인이 뭐 당의 역으로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하기까지 그 전까지는 뭐 지역구에 출마를 하겠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입장을 얘기했다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비례대표 출마 역시 가능성이 높지 않은 이유는 뭐 이 변호사께서는 아까 말한 뭐 명분도 실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준연동형 비례대표자 하에서 출마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비례대표로 출마해도 당선이 안 됩니다. 불가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위성정당 의 가능성도 있는 마당에 당대표가 탈당하고 위성정당 갈 수도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병립형 비례대표라든지 뭐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그렇게 선거제도가 개편되지 않는 이상 이 대표의 선택지는 뭐 개항을 출마로 기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사실 가정들을 해보고 있는데 이게 모두 이재명 대표가 개항을로 출마를 했을 때를 전제로 한 겁니다. 총선을 책임지는 당대표 자리에 있는 만큼 저희가 비례대표 가능성을 좀 낮게 보기는 했지만 다른 선택을 할 가능성도 열려 있기 때문에 개항을 해서 총선을 준비하는 출마자들 좀 더 알아볼까요? 예, 혹시나 이 대표가 개항구를 떠날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여러 인물들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데요. 네. 먼저 개항을 지역에서 시의원을 역임했던 박성민 전 의원이 있습니다. 이제 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있고요. 박형우 전 계양구청장은 뭐 당원 모집을 통해서 경선이라면 자신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물밑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상임감사를 역임했던 윤대기 변호사가 이름이 또 거론이 되고 있고요. 네. 이외에도 이용범 전 인천시의 의장 그리고 양태정 변호사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들 모두 이 대표의 출마 가능성이 높고 또 지역 위원회에서 활동이라든지 소통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힘도 한번 보겠습니다. 중앙 인사 외에 또 출마를 준비하는 이들이 있을 텐데요. 지난번 이재명 대표와 겨뤘던 윤영선 당협위원장이 이번에도 도전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 다른 도전자가 더 있습니까? 일단 윤영선 위원장이 지난 보궐선거에서 이 대표를 상대로 해서 나름 선전을 해서 또 상당한 인지도를 얻었습니다. 이제 네. 정치인의 자산은 인지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윤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미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도 있고 또 그간 쌓았던 인지도에 25년 개항 주민이라는 점을 내세워 이번에도 그대로 도전할 걸로 보이고요. 네. 그리고 개항을 지역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정말 험지 중 험지입니다. 네. 따라서 누군가 새롭게 도전하기는 어렵고 또 내부에서 누굴 키우려고 해도 시의원 한석을 얻기도 힘들기 때문에 그 역시도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윤영선 당협위원장 외에는 대안이 없는 상황이고요. 네. 오히려 저는 이제 당 외부로 시선을 돌려보면 이전 보궐선거에서도 한 차례 이름이 나왔다. 이제 본인이 거부에 이제는 무산이 됐지만 지난 17대 총선 때 민주당의 전신이 통합민주당으로 개항을 해서 당선됐던 이 최원식 전 의원이 아마 이 네. 국민의힘에서 전격적으로 최 전 의원을 영입해서
영입할 가능성이 또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최 전 의원의 경우 18대 총선 때 이제 송영길 전 대표가 다시 개항을로 복귀하면서 안철수 대표가 이끌던 국민의당으로 당적을 옮겼다가 지금 이제 무소속 상태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정치판을 완전히 떠나지 않는 이상 출마의 가능성은 열려져 있고 국민의힘 층에서 그 부분을 충분히 가능성 있게 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는 개항을을 한번 살펴봤고요. 개항갑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의 유동수 의원이 현직으로 있는데요. 단수 공천으로 갈까요? 아니면 예비 후보자들이 더 나올까요? 계양구 갑의 경우는 재선의 유동수 의원이 3선에 도전을 하게 되는데요. 달리 마땅한 경쟁자 후보군이 없는 상황입니다. 또 유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관계가 썩 나쁘지 않은 관계이고요. 또 적극적인 의정 활동과 부지런한 지역 활동을 해왔다는 점에 있어서 또 지금 원내 정책 수석이라는 당내 중책을 맡고 있다는 점에서 무난하게 당수 공천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에서 개항갑 출마 준비하고 있는 예비 후보자들. 예, 일단 네. 개항갑의 경우에도 선거구가 생긴 이래 개항갑은 이 보수 정당이 한 번도 당선된 적이 없을 정도로 험지입니다. 따라서 후보군 자체가 많지 않고요. 지금은 세 차례 개항구 의원을 지낸 이병학 당협위원장이 가장 유력한 후보로 보이고 네. 그 외에 이제 국민의힘 차원에서 또 좋은 인물을 또 내세울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정의당, 진보당도 한번 살펴볼까요? 예, 정의당에서는 일단 개항갑에서는 아직 후보를 물색 중으로 일단 알고 있고요. 네. 개항을에서는 이제 박인숙 현 지역위원장이 출마를 고심 중이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역대 선거 결과를 보면 개항구는 전통적으로도 진보세가 강한 지역입니다. 국민의힘에는 험지다라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해주셨는데 22대 총선에서는 변수가 있을까요? 사실 진보세가 강해도 이게 너무 강하다 보니까 웬만한 변수가 아니면 개항구 표심에 영향을 미치기 힘듭니다. 지금 개항에서 가장 큰 변수라고 하면 역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나 이제 돈봉투 사건 이런 부분인데 이 진보세가 워낙 강해버리면 이걸 리스크가 아니라 여당 혹은 정부 여당의 탄압이다 이런 시선으로 봐버리기 때문에 이조차도 큰 영향을 미치기가 힘들 것 같고요. 따라서 지금 상황에서는 정말 민주당이 정말 큰 실책만 하지 않으면 국민의힘이 개항의 선택을 받기는 아직까지는 좀 어렵지 않나 아직까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땐 또 하나의 변수가 하나 있을 것 같은데요. 선거구 획정이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천의 의석수가 지금 13석인데요. 지금 한 석이 늘어나면 모르겠지만 늘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개항과 서구가 합쳐서 하나의 선거구가 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개항 갑에 있는 작전 서운동이 개항 을로 편입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서구, 가정, 성남, 가자동이 개항 갑에 붙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네. 편입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루원시티를 제외하고는 상대적으로 보수세가 강한 지역이죠. 성남, 가자동이 개항갑에 편입될 경우에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개항갑 선거 좀 다소 어렵게 치를 가능성도 점쳐볼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년 총선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선거를 치르는 방식, 선거 제도도 아직 오리무중입니다. 국민의힘은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비례대표 의석을 나누는 병립형 제도로 돌아가야 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요. 선거 제도에도 좀 변화가 있을까요? 선거 제도 지금 사실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고민 중인 상황입니다. 병립형으로 가느냐 아니면은 준연동형 비례대표를 원칙에 충실하자라는 얘기가 지금 민주당 소속 의원들 간에도 지금 의견 충돌이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과거에 비례대표를 왜곡하는 위성 정당을 금지하겠다라는 말했던 게 바로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에 했던 얘기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과거에 했던 약속을 뒤집는 거죠. 책은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하면서 위성정당의 불가피성을 언급했다는 점에 있어서 아무래도 위성정당의 출현 가능성, 물론 여야가 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비례대표제를 개정을 하게 돼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라든지 아니면 과거 병립형 선거제로 바뀌게 된다면은 물론 그에 따라서 하게 되겠습니다만은 이게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네. 여야 간의 의견 차이가 첨예할 수가 있고요. 또 민주당 내에서 과거의 병립형으로 돌아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퇴보다라고 하는 입장이 강하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될 경우는 결국은 지난 총선 때처럼 준연동형 비례대표로 선거를 치러되게 되고요. 이렇게 될 경우 이재명 대표의 발언 스탠스에 비춰볼 때 위성 정당의 출현 가능성 불가피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출마 가능성만으로도 뜨거운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 인천 계양구입니다. 총선 시계가 빨라지면서 다양한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헬로 이슈 토크는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